지금 집값 상승이 제가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강남의 전세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지역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집값은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 가율은 서울은 계속 떨어지고 지방은 올라가요. 전세 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치 대책 가지고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그럼 6.27 대책 이유도 좀 여쭤보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밤토막 났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은 그럼 앞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거래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나긴 어렵다. 늘어나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거래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불안해서 야 이거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 네.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집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팔아요. 왜? 더 떨어지니까 비쌀 때 팔아야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집값이 제일 비싸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기다리죠. 그러면서 거래가 안 되고 불안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인데 자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6.27 대책으로. 대출 수도권 6억까지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팔어 라는 666 대책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전세 대출도 규제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거래량이 떨어지죠. 규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가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10건 중에 한 7건 정도는 줄었습니다. 7명은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3명이 안 사면 되는데 남은 3명이 집을 삽니다 또. 왜? 강남 쪽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공급이 부족한데? 이제 공급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 강남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정부 대책 기다려보자. 97 대책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야, 강남의 집값이, 공급이 많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수요 억제 규제 빼고는 없는데? 야, 이거 떨어지겠나? 우리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데 10년 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양극화잖아. 양극화면 수요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게 되고 자산 격차 때문에 지방의 자본이 서울로 유입이 되는 마당에 서울 집값, 한강벨트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답을 이번 97 대책에서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영향을 주겠으나 서울의 한강벨트 집값을 잡기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공급이 부족해. 지방의 자본들이 올라와. 돈 있는 사람이 사려고 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래도 안 올라가. 라는 어떤 반증을 정부가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지금 못 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뭐 그림의 떡이고 그냥 포기하고 내 일상에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매덕에서 20매덕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막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그렇죠. 없어요. 대기업 다니겠죠. 대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한쪽은 그렇죠. 뭐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괜찮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현금도 10억에서 20억대 정도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불안을 호소하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2024년 9월만 하더라도 잠실에 엘스 리센츠 같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들 아파트들이 20매덕씩 했거든요. 20매덕.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10매덕 정도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사. 마포, 성동, 강동구도 위태위태해요. 강동구도 최근에 집값이 급등해가지고 막 25억 부르더라고, 전용 84가. 그러다 보니까, 와, 작년만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초 강남은 아니더라도 잠실 정도는 거뜬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잠실은 고사하고 야 이거 마포 성동이나 강동도 내가 못 들어가게 생겼네? 야 여기서 내가 현금을 더 쥐고 있다가 격차가 더 벌어지겠는데? 그럴 수 있죠. 나 어떡하지? 정부가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한강벨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답은 없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어떡하지? 이분들이 이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한 명, 두 명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 강남 상구는 워낙 비싸니까 가끔 거래가 되더라도 지금 강동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8억, 19억, 20억씩 거래가 되다가 지금 이제 호가는 25억 부르고 있으니까 또 멘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핵심 지역에는
발생하고요. 이게 제가 앞서서 이제 상승장과 양극화는 다르다고 했는데 상승장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동구 집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안 되면 동대문으로 가든 성북구로 가든 이렇게 번지는데 최근에는 이게 안 되니까 안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강동구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자금이 안 맞아.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똘똘한 지역에 사고 싶은 거지 똘똘한 지역이 아니면 안 사버립니다. 2020년과의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원래 질문 드리겠던 게 유이치 대책으로 주담대가 6억 원 제한, 뭐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36% 수준 줄었는데 신고가 비중은 약 3년 만에 최고인 이유가 이제 양극화에 있는 거다. 저는 양극화.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어도 살 사람은 산다. 이 사람들은요 6억 대출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현금이 있다니까 대출도 6억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전세를 끼고 그냥 사면 됩니다. 대출 안 받고. 일각에서는 뭐 전세 대출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세 대출 규제가 정부가 이제 뭐 하는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리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지금 강남은요 전세가율이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고 결국 6억 대출 규제에 이번에 97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97 대책에서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LTV 40%로 내리게 되고 매입 임대 그 대출 완전 제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하려면 해라.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도 LTV 40%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6억까지 어차피 627 대책으로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LTV 40%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같은 강남 상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걸 감안해서 미리 LTV를 40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조만간 규제 지역 지정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저는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3차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3차 대책 나오죠.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빨리요? 6월 627, 그 다음에 97. 추석이 나옵니다. 10월 초인데. 추석이 중요하거든요.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못하지. 엠바고인데. 근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 왜 느낌이냐면 추석이 터닝 포인트거든요. 97 대책 발표됐는데 저는 경기 인천권은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뭐 될 거야 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97 대책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석 지나고 지금 상태로 가버리면은요 추석 지나고 추석이 10월이거든요. 추석 끝나면 10월 중순이에요. 추석 지나고 분위기가 상승 반전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아마도 3차 대책은 거쳐간 건 아니고 규제지역 지정 정도, 토지거래허가. 이번 97 대책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미 다 밑밥 다 깔았다니까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 LTV 40%로 내렸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3차 대책을 저는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 어디가 지정되는 거죠? 답은 나왔죠. 이미 제가 얘기한 지역들이 이미 답이 나온 게 우리가 토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려면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1.3배,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서울의 25개 구가 다 넘었습니다. 모두 다 대상 지역이고 마포나 성동은 20몇 배? 1.3배가 아니라 2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 서울 전역이 지정되기에는 아직 그런 과열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방치해가지고요. 추석이 지나고 집값 상승이 확산되면서 풍선 효과가 생기면 서울 전역, 경기 전역을 묶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하니까 미리 손을 쓴다면 마포, 성동은 거의 1순위가 될 겁니다. 아마 강동구도 지금 불장이거든요. 강동구 이거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작구도 흑석이나 노량진도 지금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전용 84 30억 부르거든요. 노량진이 30억입니다. 마포보다 오히려 더 높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량진 적용이 될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분당이 9월 2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되면 분당이 또 주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 마포 성동보다 분당이 1등 했습니다. 분당9니까 분당9라고 하면 판교 분당이죠. 지정되고 과천까지. 요 정도는 추석 전에 저는 지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면 피곤하죠.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되고 또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지정이 되니까 미리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려는 분들은 미리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전에 팔려는 분들은 미리 좀 파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밑밥 다 깔았다. 뭐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말씀하신 그런 구들이 또 거기까지 지정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가 또 집값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켜보겠죠. 서울 전역을 지정하기는 사실 이번에도 다른 지역들은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니 6억 대출 규제를 노도강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상계동에 6억 대출을 규제하냐고 우리는 치명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서울 전역을 묶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주택시장이 통계를 보게 되면 그래도 뭐 0.08 뭐 이런 수준에서 왔다 갔다 0.09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묶고 가만히 있어봐. 풍선효과 생기면 지켜볼 거야. 아마 경고는 날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풍선효과 징조가 있으면 우리 바로 규제지역 지정할 거야. 노도강도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는 아마 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호가, 실거래가 지표,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신호는 뭔가요? 일단 뭐 저는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네. 될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 실거래 가격은 사실 시차가 안 맞아요. 실거래 가격 보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거래량 당연히 봐야 되고요. 저는 보는 지표가 이제 일단 부동산원하고 KB 통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0.08, 0.09 이런 숫자는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시계를 보더라도 저는 디지털 시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왜? 이게 아날로그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만들어서 읽어보게 되면 최근에 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게 되면 살짝 반등했어요. 살짝 고개를 좀 들었어요. 계속 상승률이 내려오다가 좀 고개를 드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97 대책 발표되고 고개 들어서 고개가 더 올라가게 되면 3차 대책이 아마 나올 거라는 얘기가 흐름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항상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량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거래량은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지표들이 이제 실거래 지표는 이제 워낙 시차가 빠르다 보니까 실거래는 30일이잖아요. 신고 기간이. 현장 상황을 반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요즘은 이제 네이버 매물도 같이 봅니다. 네이버 매물에 올라오는 시세로. 왜냐하면 실거래하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매물의 호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호가를 보는데 현장 가서 물어보면 제일 좋고요. 현장에 갈 수 없는 시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거래는 8월, 9월에 20억이 떴는데 네이버 호가를 보게 되면 23억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게 최근에 얼마나 이 지역이 빠르게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좀 나가 보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들 한 2군데 정도 커피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하나 사들고 부동산에 뭐 우리 동네도 좋고 내가 관심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물론 뭐 성격이지만 커피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담소로 나누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저는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하다 보면 트렌드를 좀 읽어요. 이게 뉴스를 보고 통계만 보게 되면 전문가들도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이게 자꾸 바쁘니까 자료나 통계만 보니까 이게 통계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이는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져도 실제로 실거래 가격하고 네이버 호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실거래가 예를 들면 20억이에요. 근데 호가가 23억이에요. 그 뜻은 이 사이에 어딘가의 가격이겠죠. 실제 가격은. 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때 내가 적합한 가격에 사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현장 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얘기 좀 들어봐야지. 아, 이게 23억은 어쨌든 호가니까 팔고 싶은 가격이지.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실거래는 20억이면 아, 요거는 근데 또 살짝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20에서 23억에서 얼마를 줄지를 좀 판별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가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겠네요. 방법도 없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중간 가격이 없습니다. 물론 동이나 층에 따라서 층이 안 좋으면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이 이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한국벨트 쪽은 주도권을 집주인이 쥐고 있어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23억 부르면 당장은 거래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2달 전에 20억이었는데 지금 23억은 너무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해 21억, 22억의 물건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순식간에 요즘 정보가
빨라서 예를 들어서 로얄동 로얄층 23억 부르잖아요. 로얄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3억을 또 따라 불러요. 그러면서 이게 동조화 현상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을 좀 한번 깨줘야 되는데 지금 97 대책으로도 이 흐름을 깨지 못했고요. 627 대책으로도 흐름을 못 깼고요. 3차 대책이 나와서 규제지역 지정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급매로 팔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안 깨질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 흐름을 깨려면 저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세금 규제도 나올 것이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토제 지정하는 거랑 같이 나온다는 건가? 아니면 토제도 해보고? 토제하고요. 4차 아직 대책으로. 당장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뭐 아직까지 뭐 사실 약간 그런 뉘앙스는 좀 들어요. 저는 세무조사도 한다라고 하지만 제의 뇌피셜입니다만 이번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자, 이 정도에서 그쳐. 확산되지 마. 네. 라는데 그러니까 산불을 확산을 막는데 주력을 하는 네.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강남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네. 강남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규제를 다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남을 잡기보다는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이 뚫리게 되면 이제 동대문, 영등포, 성북구로 이제 불길이 확산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 2차 대책이 저는 강구가 될 것 같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까 22억, 23억 뭐 이런 얘기들도 강남에 지금 나올 규제 다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이제 두려울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하나 남았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는 당분간 안 한다고 하니까 세무조사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두려우니까 세무조사가 문제되는 분들은 이제 7명 집에 가고 3명 남았는데 세무조사 하면은 또 1명은 더 집에 갈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 관계없는 2명은 집을 삽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카드는 좀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매물이 나와 줄 수는 있는데 그 카드가 언제 나올지는 정부도 아마 고민일 거예요. 지금 정책실장은 야 세금 규제 할 수도 있어. 라고 밑밥은 깔고 있는데 이제 100일 좀 넘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당장 안 하고 금융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세금 규제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결국에는 전 나올 것 같아. 세금 규제. 종합부동산세는 결국에는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네. 뭐 확실히 100%는 없겠지만 하게 된다면 한국도 하게 될 텐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영향을 주겠죠. 미국이 내릴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아마 10월에 내릴 것 같아요. 10월에 안 내리면 힘듭니다. 지금 경제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니까. 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 내리네. 굉장히 좀 완화된 스탠스, 투자 심리 자극을 줍니다. 네. 내리는구나. 앞으로도 더 내리겠지?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린다는데 베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릴렉스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금리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덜 내릴 수는 있어요. 그냥 은행들 불러가지고 야 가상금리 좀 해가지고 야 좀 조절 좀 해봐. 안 돼. 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3% 중반 이하, 그러니까 3.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한 3.2, 3.1%까지 내려오게 되면 만만하거든요. 어떻게든 6억 대출 받아서 안 살려고 하는 분들도 용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어떻게든 대출금리는 이렇게 많이 안 내리도록 어떻게든 팔을 비틀어서 은행들 협조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못 이기는 척 그냥 쓱 웃으면서 못 이기는 척. 왜?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거든요. 대출금리 안 내리니까 예대 마진 차 때문에 아마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이제 이거를 다르게 환수하는 방법, 네. 뭐 기금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긴 푸는데 대출금리가 뭐 기준금리 내리는 것보다는 빨리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 수요자들의 그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네. 중요하게 느끼는 게 금리보다도 오히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느끼더라고요. 서울은 공급이 없어.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에 대해서 더 많이 꽂혀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는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올려. 한국은행 또 올려. 네. 이러면 이제 달라지죠. 이거 뭐지? 그렇죠. 큰일 났네? 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동결이거나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예상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의 스탠스가 수요자들의 마음은 계속 뭐 진행형?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문제랑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매매나 전세 시장 집값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전세가 제일 문제죠. 진짜 전세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세 대출을 지금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전세가 문제냐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은요. 집값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집값 고평가 유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심리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실제로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떤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죠. 예,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직격탄을 받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의 공급은 입주 물량과 집주인이 내놓는 그렇죠. 매물, 전세 매물이 있는데 집주인이 내놓는 전세 매물은 더 안 나와요. 지금의 정책 방향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실거주 요건을 계속 강화하잖아요. 실거주해야 돼. 실거주해야 돼. 집주인 너 뭐 실거주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1주택자가 내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에 살고 있어요. 네. 애 다 컸어. 대학 갔어. 더 이상 목동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세 주고 교육 수요가 필요한 분들 주고 나는 김포 한강 신도시 저렴한 데 가서 편하게 살래. 충분한 전략이 좋은 전략일 수 있잖아요. 네.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나는 외곽에 가서 전세 대출 받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에휴 모르겠다. 그냥 살자. 비켜줘야 될 양질의 그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눌러 앉아버린 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출 받게 되면 네. 6개월 내에 전입신고돼야 돼. 그러면 보통 새 집을 사게 되면 전세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나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나는 월세 살고 먼저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돈 벌어서 들어가야지 라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런 대책들도 다 맡겼잖아. 6.27 대책으로. 하지마. 전세 끼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집주인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죠. 2+2 계약갱신 청구까지 되면서 옛날에는 2년마다 통통 튀면서 2년 지나고 전세금 올려주세요. 아유 나갈래요. 나가는데 요즘은 4년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안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진짜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제 착공 물량이 늘어난다. 신도시, 경기도, 인천은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매매 시장은 경기도, 인천은 안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세는 달라요. 왜? 입주 물량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착공을 해도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2026년에 바로 착공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착공 들어가도 아마 2027, 8년에 착공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에 어떻게 바로 착공 들어가요. 그러면 2029년이 넘어가야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2026, 7, 8년 이 3년의 입주 물량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말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126%를 보증보험 뭐 적용하니까 역전세 더 생기게 되고 이런 또 대출 더 규제하고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정부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입주 물량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비아파트 공급을 또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유일한 정부가 찾은 답이 그냥 막아버리자. 전세 대출을 규제해버리죠. 그래서 규제로 갑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6.27 대책 때 맛보기 좀 보여줬고 9.7 대책에도 살짝 나왔고 아마 3차 대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차 대책에서 전세 대출과 규제 지역 지정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DSR을 적용을 하든 캡을 3억이든 2억이든 막아버리게 되면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강제로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또 튑니다. 그러니까 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월세로 가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너무 많이 올랐어. 전세를 가려니까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와.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이제 월세를 줘야 되는데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거든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비는 뻔한데 계속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게 되면 실제로 종잣돈 모을 수도 없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말해요. 전세 대출 이자 내잖아. 집주인한테 월세 내잖아.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돈을 아깝고 은행에 내는 돈 안 아깝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월세가 훨씬 더 비싸요. 이론적으로 뭐 전세 전환율 계산해가지고 차이 없다라고 하는데 해봐요. 해보면 전세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세 사기만 안 당하면 세입자한테 전세가 좋은 제도예요. 안전하기만 하면. 근데 월세로 정책적으로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월세로 전환시켜 버리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다. 세입자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모으는 전략이고요. 그러면 전세를 막으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을 많이 활성화시켜 줍니다. 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지하에 월세 살던 보증금 500에 월 30 내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햇볕 드는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위층으로 갈 수도 있고 소형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 주거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이제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집값이 올랐잖아.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2011년, 12년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 초반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6년 되니까 이게 7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갭이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거든요.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전세 대출을 끊어야 된다. 전세 가격 올라가면 큰일 나라고 하는데 지금 집값 상승이 제가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강남의 전세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메이플자이는 20%입니다. 그런데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지역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집값은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원구나 뭐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중요하죠.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이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올라가면 집값이 좀 밀어 올릴 수는 있겠으나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가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지금 전세 가율은 서울은 계속 떨어지고 지방은 올라가요. 달라요. 왜?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굳이 안 오르는 집을 안 사고 싶으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서울은 집값 분모, 집값은 올라가는데 분자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대출 규제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떨어지거든요. 전세 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값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굉장히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죠. 전세 대출 규제하는 거죠.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4분기랑 내년에. 저는 정부가 가만히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뿐 모르니까 지금 상태면 올라갑니다. 지금 상태면 올라가니까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서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아요. 정부도 자기들도 분석할 거잖아요. 모니터링 때 해보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세무조사를 한다, 합동 단속을 한다, 뭐 대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번 공급 대책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 매입 임대 뭐 전세 대출 막겠다, 뭐 1주택자 전세 대출 2억까지다, 뭐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구역 지정하겠다, LTV 40 내리겠다, 세무조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정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라간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밑밥을 깔고 여차하면 3차 대책 발표를 할 거고요. 추석 전에 발표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잖아요. 억제하겠다, 완전히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하러 부동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체 내부 보고를 보더라도 이거 4분기 내년에 집값 내버려 두면 서울 집값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공급 부족이라든지 수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정책만으로는 오른다. 그렇죠. 지금까지 정책만으로는 담백하게 올라갑니다. 수급이 안 맞습니다. 10년 후를 바라봐도 서울은 수급이 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수요 억제 정책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내용들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규제 카드보다 더 강력한 걸 꺼내 들을지는 모르죠. 처음부터 너무 때릴 수는 없고요. 아마 3차 대책에서는 이 정도 내용 규제 지역 지정하고 토지거래구역 지정하고 전세 대출 아마 좀 더 지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